오늘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997년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정식 명칭은 고베 아동 연속 살인사건입니다. 연쇄살인사건이에요. 근데 범인이 쪽지에 밝힌 본인의 별명인 술, 도깨비, 장미, 사카키바라 사건으로 불리는 일입니다. 혹은 사카키바라 세이토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1997년 5월 27일 아침 6시 40분 고베에 있는 한 중학교 정문에서 검은색 비닐봉지가 하나 발견이 돼요. 근데 이 검은색 비닐봉지를 아침에 문을 열던 수위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수위가 이게 웬 검은 비닐봉지지? 라고 생각해서 이 비닐봉지를 딱 열었다가 수위가 기절합니다. 그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는 한 어린아이의 목이 잘린 채로 머리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머리에는 눈동자에 X 표시로 상처가 나 있었고 입은 찢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찢어진 입 안에 물에 젖은 A4 용지 2장이 발견이 됩니다. 범인이 쓴 편지인 A4 용지 2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둔한 경찰 제군들이여, 나를 한번 멈추게 해봐.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어 죽겠어. 더러운 채소 같은 인간들에게 죽음의 제재를, 수년간에 걸친 원한의 유혈의 심판을. SHOOLL 킬러, 학교 암살자 사카키바라 라고 적혀 있어요. 이 사카키바라는 한자로 술, 귀신 혹은 도깨비, 장미를 뜻합니다. 근데 이 너무나 난해한 편지와 토막난 머리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아서 어떠한 단서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분석할 수 있는 건 딱 편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편지만으로도 의견이 나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에 젖어 있어서 글자가 잘 안 보여. 글자가 잘 안 보이고, 이 술, 도깨비, 장미라는 게 이름인 건지, 별명인 건지, 본명인 건지, 어떻게 읽는 건지, SHOOLL은 암호인 건지, 아니면 스쿨을 잘못 적은 건지, 뭔가 의미가 있는 건지, 저 밑에 선풍기 모양인지, 뭔지, 바람개비 같은 건 또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은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일본 경찰은 이 피해자의 입 안에 쪽지가 들어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범죄자는 남자아이에 대해서 성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있는 남성이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렇게 경찰이 추측을 하고 있을 때, 그러던 중 비닐에 담긴 아이의 머리에 신원이 밝혀집니다. 피해자는 근처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11살의 남자아이 하세준이라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하세준이라는 아이는 5월 24일 집 근처 할아버지 댁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경찰은 다음 날이었던 26일 이것을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150여 명의 인력을 투입을 해서 아이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인 27일 새벽에 중학교 정문에서 이 아이의 머리가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같은 날 인근 야산에 매장되어 있던 이 아이의 나머지 시신도 발견이 됩니다. 이게 당시 매장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이 나머지 시신은 인근 야산에 매장이 되어 있었는데 발견된 나머지 시신에서 분홍색 시반이 발견이 됐어요. 이 시반으로 사망 원인 같은 걸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분홍색 시반은 언제 나타나냐면 이 사람이 독살되었을 때 혹은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을 때 혹은 살해된 뒤에 냉동실처럼 추운 환경에 방치되어 있을 때 분홍색 시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찰은 추측을 했죠. 아, 독살을 했고 쪽지를 쓴 걸 보아 우리에게 게임을 걸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범인을 지적 수준이 높은 20대에서 40대 어린 남자아이를 좋아하는 성인 남성으로 아주 성급하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거, 그리고 머리를 집요하게 노린 대담한 범죄라는 점 등을 보아 각각 같은 해에 2월과 3월에 벌어졌던 사건과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고 동일범의 소행인지를 조사를 합니다. 2월 1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월 10일 오후 4시경 학교에서 귀가를 하던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2명이 뒤에서 접근한 괴한에게 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아이 모두 망치로 머리를 가격을 당했지만 목숨을 건졌는데 한 명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할 만큼 부상이 심각했어요. 근데 다른 한 아이가 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복 코트를 입고 있었고 학생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라고. 그래서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해당 학교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학생들의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거는 안 되겠어요 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3월 16일 낮 12시경 하굣길에 공원 근처를 지나던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 야마시타 아야카가 머리에 망치를 맞고 쓰러집니다. 범인은 도주하던 중 9살짜리 소녀와 또다시 마주치자 소녀의 배를 칼로 찌른 뒤 사라집니다. 칼에 찔린 소녀는 약 13cm 정도 깊게 찔려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한 아이는 일주일 뒤에 뇌 타박상으로 사망했어요. 이렇게 머리를 아주 집요하게 노렸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머리도 머리만 잘라서 상징적으로 갖다 놨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경찰이 그전 사건과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동일범의 소행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을 때 중학교에서 발견된 머리와 관련된 증언이 새로 등장합니다. 학교 정문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라는 신고인데요. 3명의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첫 번째는 새벽에 중학교 근처에 있던 노부인, 두 번째는 신문 배달원, 세 번째는 트럭 운전사. 이 트럭 운전사는 새벽에 수상한 검은색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신문 배달원은 오전 6시쯤 검은색 비닐봉지가 정문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람 머리처럼 생긴 마네킹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참 짓궂게 장난을 치는구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세 번째 노부인은 증언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새벽 5시쯤 어떤 젊은 남성이 검은색 쓰레기 봉투 같은 것을 들고 정문 근처를 서성거렸다고 해요. 그래서 노부인은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오늘은 쓰레기 수거일이 아닌데 왜 저 남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저렇게 서성거리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눈여겨봤는데 그 남자의 인상착의는 각진 얼굴에 머리가 긴 젊은 남성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것을 종합해서 일종의 게임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보이고 눈에 새겨진 X표시, 찢어진 입에 넣어놓은 쪽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독특한 취향을 가진 지적 수준이 높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키가 170가량 정도 되는 성인 남성이라고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해 나갑니다. 근데 경찰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젊은 남성은 노부인이 보기에 누가 젊은 남성일까?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젊은 남성인 걸까? 그게 상당히 모호하고요. 긴 머리라고 했는데 긴 머리는 나처럼 긴 머리를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머리가 남자치고는 긴 걸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짧아야 할 머리가 그 할머니가 보기에 긴 걸까? 아니면 각진 얼굴은 광대뼈가 각지다는 걸까? 턱이 각지다는 걸까? 눈썹뼈가 각지다는 걸까? 얼굴이 다각형이라는 걸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의 추측은 애초부터 빗나가 있었는데 이걸 토대로 언론 보도를 하고 사람을 찾아봐야 결정적인 증거 같은 건 찾을 수 없죠. 그렇게 10일이 넘도록 수사에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자 범인이 열을 받습니다. 범인이 왜 열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범인이 열을 받아요. 범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구체적으로 편지를 썼고 내가 이 아이의 머리를 참수를 해서 여기다 걸어놨던 건 내 의견을 이만큼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 내 뜻을 정확하게 내 의도대로 읽어주길 바랐던 건데 괜히 경찰이 자꾸 이상한 사람 찾고 뻘짓을 하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범인에게서 두 번째 편지가 옵니다. 편지는 6월 4일 고베 신문사 앞으로 전달이 됩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길어요. 고베 신문사에게 전에 내가 우연히 TV를 보았는데 아나운서가 내 이름을 잘못 읽어서 오니바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람의 이름을 잘못 읽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우롱하는 행위이다. 표지에 적혀있는 문자는 아무도 수수께끼도 아니다. 거짓 없는 내 본명이다. 내가 존재한 순간부터 그 이름이 붙어 있었고 하고 싶었던 일도 제대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는 국적이 없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남한테 불린 적도 없다. 만약 내가 태어났던 때부터 지금까지 나로서 온전히 있었다면 일부러 절단한 머리를 중학교 정문에 방치하는 행동 따위 취하지 않았겠지. 하려고만 마음먹었다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몰래 살인을 즐길 수도 있었을 테지. 내가 일부러 세상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투명한 존재로 남아있을 나를 적어도 당신들의 공상 속에서라도 실제하는 인간으로서 인식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것과 동시에 투명한 존재인 나를 만들어낸 의무교육과 의무교육을 탄생시킨 사회에 대한 복수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히 복수하는 것뿐만이라면 단지 지금까지 등에 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뿐이기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단 한 명, 나와 같은 투명한 존재인 벗에게 상담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비참하지 않게 가치 있는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라면 너의 취미이기도 하고 존재의 이유이기도 한 살인을 교배시켜 게임으로 즐기고 너의 취미를 살인해서 복수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너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서 나는 이번 살인 게임을 개시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도 나는 왜 내가 살인을 좋아하는가를 알지 못한다. 가지고 태어난 자연의 천성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살인을 하고 싶을 때만큼은 일상의 증오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다른 이의 고통만이 나의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 종이에 쓴 글을 통해 대강은 이해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남다른 집착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잘못 읽는다거나 내 존재가 더럽혀지는 일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 경찰의 움직임을 살피니 아무래도 속으로는 귀찮아하는데 일부러 그걸 얼버무리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내 존재를 무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
나는 이 게임에 목숨을 걸고 있다. 잡힌다면 아마 목매달려 죽겠지. 그러니 경찰도 목숨을 걸라고까진 안 하겠지만 더 분노와 집념을 가지고 나를 추적해주게. 향후 한 번만이라도 내 이름을 잘못 읽는다거나 또 빛바래게 만들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한 주 사이에 3개의 야채를 부숴버리겠습니다. 내가 아이들밖에 죽일 수 없는 유치한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나에게는 한 명의 인간을 2번 죽이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라고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친 뒤에 전에 입에 있던 종이가 젖어서 알아보기 힘들다고 이게 언론 보도가 나갔더니 다시 성명서를 적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깔끔하게 적힌 작은 종이가 2번째 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알아보기 힘들다고 이렇게 또다시 성명서를 똑같이 적어서 보내줬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 이름은 사카키바라 세이토. 밤하늘을 볼 때 생각하면 좋겠지.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을 잘 보면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누가 봐도 약간 중2병스러워요. 그죠? 말하는 게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게 무슨 말이지? 싶죠? 네. 그리고 전에 보냈던 편지에도 나는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어 죽겠어 라고 적은 것도 그렇고 이번 편지에도 아주 명확하게 적혀있죠. 내가 태어났던 때부터 지금까지 혹은 의무 교육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친구에게 상담하는 것 등 아주 대놓고 저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야, 이건 내 얘기는 아니고 내 친구 얘기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 누구 얘기죠? 내 얘기예요. 네, 이 친구는 친구에게 물어봤을 리가 없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예요. 하지만 본인은 인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대놓고 나는 특별하고 능력 있고 순수하고 순수하게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지만 이게 오히려 역효과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 주에 3개의 채소를 부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건 앞에서 보냈던 더러운 채소 같은 인간들에서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에 3명의 인간을 더 죽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반말로 하다가 뜬금없이 한 주에 3개의 채소를 부숴버리겠습니다. 라고 존댓말을 써요. 이 약간 일본의 그 특유의 진지한 말투 있지 않습니까? 그 맹세처럼 자신에게 하는 맹세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능하게 아주 자소서를 써서 신문사에다가 보낸 이 무지한 아이 덕분에 경찰은 단서를 잡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단서가 됐어요. 현재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어쩐지 귀찮아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부분. 이 대목에서 경찰은 한 사람을 유력 용의자로 꼽습니다. 그는 바로 인근 중학교 3학년인 아즈마 시니치로라는 소년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 왜 용의선상에 올랐냐면 26일이랑 30일 이 아이는 2번이나 경찰의 신문을 받았어요. 근데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요. 제 이름은 아즈마 시니치로고요. 저는 여기 근처에 살아요.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랑 주소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을 했는데 근데 이 포인트가 되는 게 이상한 행동을 한 게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경찰청의 형사국장이 사건 현장을 시찰을 하러 왔는데 이때 수상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아즈마 시니치로는 계속 경찰들 주변을 서성거렸대요. 근데 딱 보니까 운동화가 흑투성이에요. 근데 흑투성이 뿐만이 아니라 이 신발에 검붉은 무언가가 덕지덕지 묻어있고 그게 다리에도 검붉은 게 뭐가 막 묻어 있었어.
그리고 너무나 관심 있는 태도로 뭐예요? 뭐 누구 왔어요? 범인 잡았대요? 누구 나왔어요? 이러면서 경찰한테 말을 걸었는데 이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너 여기 왜 왔어? 뭐야? 너 누군데? 이러니까 갑자기 횡설수설 하더랍니다. 근데 범인 이야기를 하다가 쪽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쪽지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수상해서 이름이랑 주소를 받아두긴 했는데 당시 경찰이 이 수사하던 용의자들은 지적 수준이 높은 20대에서 40대 각진 긴 머리의 성인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6월 4일 범인인 신문사에 보낸 편지를 본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범인은 분명히 경찰과 몇 번 접촉한 적이 있을 거예요 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즈마를 신문했던 경찰관이 이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보고를 한 겁니다. 아, 이런 수상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편지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근데 이 아즈마는 상당히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들, 연쇄살인범들의 전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잡히면 안 된다, 난 잡히기 싫다라는 생각과 내가 한 일에 대한 자부심,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 눈앞에 경찰이 왔다 갔다 하지만 나를 잡지 못한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우월감, 이런 것 등등을 맛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기는 싫은데 계속 그 주변을 얼쩡얼쩡거리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잡힌답니다. 계속 이렇게 주위에서 얼쩡얼쩡거리는데 자꾸 나를 안 잡고 이상한 사람을 범인으로 추정해가지고 자꾸 나를 무시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빠서 자꾸 나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들은 극비로 9명의 전담팀을 꾸려서 아즈마의 집과 학교를 수색을 합니다. 그 결과 그의 집에서 범행에 관련된 물품과 다락방에서 하세준의 혈흔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참 특이하게도 비둘기나 고양이를 죽인 적이 있고요. 동급생이 자기한테 나쁜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가위를 던지거나 혹은 압정을 의자에다가 올려놓는다거나 주먹에다가 시계를 감아서 동급생을 때린다거나 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휴학을 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아즈마가 실제로 제출했던 장문이 있었는데 징역 13년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거의 내용이 하세준의 살해 과정과 아주 유사했답니다. 그리고 1차 피해자 있죠. 머리를 가격당했던 그 여자아이가 이 아줌마를 보고 이 사람이에요. 이 오빠가 날 때렸어요. 라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하세준이 살해되던 날 이 아줌마를 만났던 2명의 친구가 증언을 했어요. 아줌마가 그날은 평소랑 유달리 좀 달라 보였어요. 옷이랑 흰 운동화가 흙범벅이 되어 있었고 머리는 샤워를 한 것처럼 젖어 있었어요. 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범인의 필체가 아즈마와 일부 비슷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경찰은 아즈마를 6월 23일 임의 동행 형식으로 체포를 합니다. 근데 가가지고 원래 체포를 하면 뭐 아즈마씨 지금부터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면서 체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의 동행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포는 안 하는데 같이 서로 가주시죠라고 해서 그냥 임의 동행을 한 거예요. 100% 범인이다라고 체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임의 동행한 시간 안에 자백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즈마는 처음에는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저 아닌데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제가 무슨 사람을 죽여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찰이 편지를 탁 하고 내밉니다. 편지를 탁 하고 내밀면서 이거 네 필체랑 똑같잖아. 이거 필적 감정에서 다 나왔어. 이거 네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큰 소리로 펑펑 울면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운 건 무섭거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잡혀서 우는 거예요. 더 이상 범행을 이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마 이 아이가 그때 잡히지 않았으면 정말 연쇄살인범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만의 시그니처 같은 게 있겠죠. 뭐 눈에다가 계속 X 표시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사카키바라라고 쪽지를 남긴다든지.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아지마 시니치로입니다. 이 아이는 1982년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엄한 부모 밑에서 양육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모는 이 아이가 3남 중에 장남이니까 좀 의젓하게 자랐으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응석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가정교육의 여파로 이 아이한테 약간 부작용이 생기는데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못 보는 거야. 그리고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아주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부모가 외할머니 댁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아즈마는 자기를 아주 인자하게 잘 봐주시는 외할머니에게 아주 많이 의지를 하면서 자랐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상행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외할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죽음이라는 거에 흥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뭘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시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구리를 해부를 하고 자기 머리에 상상 속의 살인마를 그림으로 그려서 친구들한테 딱 보여주는 거야. 멋있지? 이렇게. 그렇게 점점점 나이가 들자 개구리를 죽이다가 비둘기를 죽이다가 고양이를 고문을 하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학교에 입학을 한 뒤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고 동물로는 만족을 할 수 없어서 사람을 한번 죽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 친구들이 자기에게 나쁜 소리를 하면 반 친구 의자에다가 압정을 깔아 놓는다거나 뭐 가위를 집어 던진다거나 시계를 주먹에 감아서 친구를 때린다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점점점 지속이 되고 점점점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이 아이의 진단 결과가 뭔지 아세요?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정신이 팔려있는 것 같고 가만히 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ADHD라고 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ADHD보다는 거의 사이코패스에 가까웠습니다. 이 아이가 선천적인 사이코패스인지 후천적인 사이코패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이코패스가 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양육 환경이 있었던 거죠. 부모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키웠고 외할머니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 아이를 방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쪽에서 한쪽으로 옮겨주면 괜찮은데 집에 있을 땐 엄격했다가 외할머니 집에 있을 때는 방임됐다가 집에 있을 땐 엄격했다가 외할머니 집에 있으면 방임됐다.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어렸을 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에 충격을 받아 있는 상태에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1997년 2월 10일 망치를 들고 하교하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둘을 머리를 망치로 내리칩니다. 근데 그는 그때 망치로 머리를 때린 순간 이성이나 양심을 잃어버렸다. 이 선을 넘은 다음엔 무엇을 해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다. 라고 당시 상황을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아이들에게 망치로 가격을 한 것, 이후부터 사건이 터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길을 가던 4학년짜리 여자아이 야마시타 아야카에게 접근을 해서 물어봐요. 아, 저기 여기 근처에 손 씻을 데 없니?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 착한 이 아이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학교 안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야 고맙다 하고 손을 씻어요. 손을 다 씻은 다음에 탈탈 털고, 야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답례를 하고 싶어서 그래. 여기 좀 봐줄래? 꽝! 하고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겁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일주일 뒤에 사망했어요. 아야카의 머리를 내리친 뒤 10분 후에 학교를 나가다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를 또다시 마주칩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칼로 여자아이 복부를 찔러요. 그래서 13cm가량 찢어져서 위를 관통하는 상처를 입고 이 아이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한번 죽여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야 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될 건 인간을 죽이기 가장 쉬운 급소를 찾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하는데 내가 반격을 당해서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전혀 반격을 할 수 없을 만한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죠. 피해자에게는 뭐 어떠한 사전적 정보나 원한 감정 전혀 없었어요. 그냥 눈에 띄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겁니다. 이후에 그는 학교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명목 아래 자기가 경찰에 잡히지 않자 점점 대담해집니다. 그렇게 세 번째 범죄를 계획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세준 살해 사건입니다. 자전거를 막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그는 마침 할아버지 댁에 가고 있던 하세준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모르는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 막내 동생의 친구였으며 이웃사촌이었어요. 그래서 종종 자기 집에 놀러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하세준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준이다. 준이야, 안녕. 너 거북이 좋아하지? 저기 가면 거북이 있는데 너 거북이 보러 갈래? 그래서 인적이 드문 인근 풀숲으로 이 아이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마침 준비해온, 이 지문이 남을까봐 준비해온 장갑을 이렇게 끼고 이 아이의 뒤에서 목을 졸라요. 그래서 교사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생각보다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보시면 체구가 비슷하거나 혹은 이 아이가 조금 더 우람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는 근처에 있던 땅에 있던 돌을 주워서 머리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 바닥에 박힌 돌이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 목을 조르면서 뒤꿈치로 얼굴을 가격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신발끈을 풀러서, 자기 운동화끈을 풀러서 목에 졸라서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근 철물점에 가서 쇠톱이랑 자물쇠를 훔쳐서 이 송전탑 안쪽에 자물쇠를 톱으로 잘랐어요.
톱으로 잘라서 문을 연 다음에 이 시신을 유기를 하고 새로운 자물쇠로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게 전에 있던 자물쇠인지 새로 바뀐 자물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즈마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 아이를 죽일 때의 만족감은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를 생각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 만족감보다 더욱 멋진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던 만족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다음 날 집에서 쓰레기용 검은색 봉투 2장과 여분의 칼 3자루를 챙긴 아즈마는 살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쇠톱으로 하세준의 머리를 절단을 하고 나이프로 눈에다가 X자로 상처를 낸 뒤에 머리를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담았는데 피가 이제 흐를 거 아니에요. 비닐봉지 안에 고일 거잖아. 그래서 비닐봉지 안에 고여있는 피를 마셨대요. 왜 마셨냐면 순수한 어린아이의 피를 마시면 더러운 자기의 피가 정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만의 의식을 치른 거죠. 그 다음에 절단한 머리를 배낭에 넣고 숨긴 뒤 하루 뒤에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렇게 머리를 꺼내서 올려놓은 다음에 5분 동안 쳐다봐요. 5분 동안 쳐다봐. 그리고 집으로 가져온 뒤에 머리를 깨끗하게 씻어요. 내 작품이니까. 내가 한 거니까. 그래서 머리를 깨끗하게 씻은 뒤에 증거인멸을 위해서 밤에 나가서 범죄에 사용했던 쇠톱을 연못에다가 버립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경찰과 마주쳐요. 보통 같으면 저 쇠톱 안 버렸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아즈마는 사이코패스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심부름하러 나왔어요. 제 이름은 아즈마고요. 여기 근처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태연하게 반응하고 결국 27일 새벽 비닐에 쌓인 머리를 자전거에 싣고 중학교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문 담 위에다가 머리를 딱 올려놨는데 자꾸 이 머리가 굴러떨어지는 거야. 짜증나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정문 중앙에다가 딱 머리를 갖다 놓고 미리 준비해온 성명서를 딱 꺼내다가 입에서 딱 물려요. 그리고 6월 28일 그가 잡힌 후 쇠톱을 버렸던 연못에서 그가 사용했던 망치, 칼, 쇠톱 등이 다 발견이 됩니다. 그는 조사에서 남자아이의 시체에 눈이나 얼굴을 보면서 목을 자르는데 거부감 같은 건 없었나? 라는 질문에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죽인 시체고 말하자면 내 작품이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그는 경찰이 30대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성인 남성이라고 용의자를 지목을 한 걸 보고 사전을 가져왔어. 사전을 가져와서 자기가 아는 단어보다 더 어려운 단어를 찾아가면서 어려운 단어로 글을 쓴 거야. 어려운 단어를 섞어서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인 척 했던 거죠. 두 번째 편지에서. 이후에 그는 7월 25일 고베 지방재판소에 송치가 되었고 10월 17일 고베 가정재판소에 넘겨집니다.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일본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만 16세였어요. 근데 아즈마는 아무리 높게 봐줘도 당시 만 15세였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가 동물이나 벌레를 살해하고 즐기고 하구를 위협하고 기괴한 언동을 보인 점을 빌어 선도 및 정신치료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10월 20일 의료소년원에 수감됐어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죠. 특히
특히나 범행에 대해서 자기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작품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 막 경악을 하고, 특히나 이 피해자였던 하세준과 아즈마가 이웃사촌이었다는 거, 거기에다가 이 아즈마의 어머니가 하세준이 실종되었을 당시 자원에서 하세준을 찾아다녔다는 것 등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충격을 받아서 일본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심리학의 재검토, 사이코패스 연구 활성화 등의 노력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자 소년법을 개정을 해요. 그래서 기준을 낮춥니다. 2000년에 국회는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14세 미만으로 낮췄다가 2007년에 12세로 다시 낮췄어요. 그렇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날 것 같지만, 아즈마는 8년의 수감 생활을 끝으로 2004년에 가석방됩니다. 같이 수감되었던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는 운동을 해서 몸을 키웠고 담당 변호인이랑 양자 결연을 맺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름을 바꾸고 사는 지역을 완전히 바꿔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사이코패스는 변하지 않아요. 2005년 2월에 하세준 사망 8주기 기일에 영정에 헌화를 하려 했으나 유족의 강력한 반발로 거절됐고요. 2007년 2차 사건으로 사망했던 아야카에게 사죄의 편지를 적어서 유족 측에게 전달을 했으나 이건 역시 유족 측의 강력한 반발에 거절됩니다. 이후 그는 2015년 자신의 범행을 수기로 쓴 책을 냅니다. 책 제목은 절가. 그렇게 또다시 주목을 받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비난을 했지만 역시 화제가 되는 책은 사고 봐야죠. 그죠? 절가는 아마존.com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관종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일본에선 식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2016년의 신문인데요. 2016년에 33살이 된 그라고 해서 아즈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문에 나와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누군가가 나에게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냐고 묻는다면 나는 답을 해줄 수 없을 것이다. 나도 모르니까. 나는 답을 해줄 수 없을 것이다. 대신 나는 이렇게 대답해주겠다. 살인은 하지 말아라. 살인을 하면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겉보기에는 되게 반성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살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힘드니까. 왜? 내가 소년원에 갔다 와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살인을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도덕적으로도 아니고, 살인을 왜 하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이면 내가 소년원에 갔다 오더라? 야, 그러니까 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바뀐 거야.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뭔가 자기 범행을 수기로 책을 내는 경우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너무 막 미안하고 그래서 막 유가족들에게 이걸 뭐 인세를 다 이렇게 뭐 드리고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낸 책이니까 인세 내 거. 뭐가 잘못됐죠?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그냥 조용히 가서 뭐 무릎을 꿇든지 뭐 가서 그냥 조용히 헌화를 하고 그냥 나오든지, 굳이 부득불 8주기에 가가지고 내가 얼굴을 비추고 야 봐라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책도
여러 작가들의 문체를 베껴 쓴 것 같은 문장들이 많대요. 뭐 도스토옙스키나 무라카미 하루키나 그런 사람들의 문체를 거의 빌려와서 쓰는 식으로 그렇게 책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수고했어요.